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 김경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의 주제는 세대 공감 대화법입니다.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달라지게 하려면 부모의 말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모가 달라져야 비로소 아이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부모 앞에 대드는 아이들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결심이 무색해지죠. 버럭 화부터 내게 되고요. 특히나 지금 디지털 시대, 영상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의 변화 속도를 어른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이들과 어른 사이에 정말 격차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세대 공감 대화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김경일 교수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느낌에는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아마 고대에도 있었을 거고.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예를 들어서 50대와 20대, 40대와 10대 요 세대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맞게 보는 거예요. 두 이야기 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학자로서는 모든 시대의 세대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꼈다.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10년 차라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그렇게 극심한 세대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를? 왜냐하면 개인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질성이 떨어졌다. 그렇죠. 예전에는 40대인 분의 평균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20대인 또 청년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 평균 지점들끼리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 격차만큼 느끼는 게 세대 차이였는데 요즘은 40대의 평균이라는 건 없죠. 60대의 평균도 없습니다. 20대의 평균도 없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각 세대 내에서의 편차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대화하면 되겠다. 요 정도 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도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더더욱 막막하니까 그 막막하고 그다음에 모호한 정도만큼 또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 세대 내의 편차가 커진 이유는 뭐예요? 민주주의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타살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타살률이 떨어지는. 이게 독재 국가가 타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가 타살률이 떨어지는 건 양쪽에서 더 착한 사람이 어느 쪽에서 더 나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연구를 해보면 분명한 건 다양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니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덜 가지게 표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이제 IT 기술까지 얹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확장, IT 기술의 확대. IT 기술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그 편차 확대에? 이런 경우 서로 경험하는 폭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랑 동네에서 친구가 별로 없다.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를 만나보면요.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심지어 대학생들도요. 아저씨, 친구를 학교랑 동네에서만 사귀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그렇죠. 이미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랑 약간은 느슨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양하게 만나는 게 일상적이 됐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심지어 30대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로 굉장히 편차가 커졌죠. 경험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대는 대유행도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한 개의 물건을 몇백만 명이 사는 것도 없고. 각자의 개성은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조금 더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예. 굉장히 어렵고요. 파악하기가. 아마 저 경계선이 아마 40대, 그렇겠네요. 50대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도 인터넷도 그 전에 또 많이 경험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기성세대와도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또 혹은 젊은 청년 층과도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낀 세대죠. 네, 네. 제일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낀 세대가 뭐 40대라고 특정됐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4, 5, 60대가 다 낀 세대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네, 60대가 돼도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연령이 워낙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전보다 같은 직장, 같은 공간에서 공존해야 되는 세대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 것도 뭐 다양하고요. 네, 당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느낀 게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해서도 입증이 됐어요. 네. 그만큼 세대 간의 차이는 커졌고 세대 내에서도 편차가 커졌고 이럴수록 서로 대화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즉 관계죠. 그 관계로 나를 또 표현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왜 자기소개서 쓰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도 뭐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막 우리 얘기를 막 관계 얘기를 막 몇남 하면서 몇녀의 몇째로 태어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하죠. 네, 네, 네. 그런 관계주의 문화인 한국에서 또 게다가 세대까지 넓어지면 상대방의 세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느껴질 때 네. 그 다른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느끼는 게 또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좋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면서도 줄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서. 제가 그 기업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보통 선배 세대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 칭찬하지 마시라. 이런 칭찬하지 마시라고. 야, 자네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일 너무 잘한다. 그 말 하지 마라?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어. 요즘 젊은 세대답지 않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를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같이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자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만. 이게 훨씬 나은 칭찬이거든요. 진짜 아다르고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우리 세대의 장점을 좀 보려고 하는 분이네라고 하는 거죠. 후배들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후배 세대한테도 선생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 되게 잘 입으세요. 이거 별로 좋은 칭찬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구나 라는 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을 한다는 건 그 세대가 정말 많이 다르고 그 세대가 정말 심지어는 막 충격을 느끼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세대의 장점이 뭔지를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마 방법은 없을 겁니다. 네, 장점은. 네. 그러니까 거리가 느껴질수록 네. 차이를 보면 볼수록 네. 상대방을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해라. 네, 이거는 그냥 절대 불변이죠.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주제로 하는 요거니까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 우리가 보면 참 정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네.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네.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왜 저도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간 딸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딸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은 그나마 좀 나은데 중학생인 딸은 정말 제가 정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죠, 네, 무슨 생각하는 건지. 네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안 보여주고. 그게 몇 살 때부터예요? 보통 이게 그 인지 심리학 하셨으니까 네,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한 30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귀엽잖아요. 네. 그 언제부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쭉 정리해 주세요. 이런 사이클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개인차도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일단은 이제 3살, 4살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아이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장난, 놀이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 사춘기 한참 전인데도 좀 숨기고 싶은 걸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네, 그때 아이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동굴, 텐트 이런 그렇죠. 걸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나만의 세계를 한번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요때 아이들이 뭘 경험하냐면
이런 걸 저희도 이렇게 표현한다. 판타지를 좋아한다. 이제 왜 메리 포핀스 아니면 피터팬 뭐 이렇게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판타지가 되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웃긴 행동이에요. 갑자기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이게 성이라 그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뭐 세상에 완전히 뭐 나만의 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기가 그렇죠. 슈퍼맨이 됐다 그러고 날아다니는 흉내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판타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상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인간이 고등 영장류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은 판타지를 소비를 하지를 못하죠. 네. 예. 그게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음의 계산이 생기면서 빨리 이 위기로부터 모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5살, 6살, 7살 때부터 많이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는 이게 사실인데요. 저희 첫 아이가 첫 거짓말을 했을 때 사실 그 전에 몇 번의 성공적인 거짓말이 있었겠죠. 속았겠죠. 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갔는데 예. 적발된 첫 거짓말을 놓고 제 아내가 우리 애가 거짓말을 했다고 막 울고 있는데 속상해하는데 제가 막 이제 일부러 위로하려 겸 좀 일부러 약간 오버하면서 우리 아이가 드디어 지적 능력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그렇지. 그 나이가 되면 그걸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단계가 또 그리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지나가면서 무언가에 흠뻑 빠지면서 옆에서 누가 말을 시켜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무의미한 행동 같은 건데 그냥 차륵놀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블록 쌓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게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져요. 상처가 많아져서 부모님을 되게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부모님에게 딱 투정을 부리거나 보여준다거나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춘기 이전에도 사실은 크고 작은 그런 그 역경들이 있죠. 그럼 사춘기는 있습니다. 보통 몇 살이죠? 그것도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 3, 4학년에도 오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중학생 왜 그 무섭다는 중2. 근데 이제 더 빨라져서 3, 4학년이면 슬슬. 그 사춘기라는 건 그럼 뭐예요? 그 앞에 지금 뭐 거짓말부터 몰입 뭐 하나하나가 다 좀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그게 폭발적으로 다 응축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3살 때부터 사춘기 직전까지 하나씩 부모에게 써본 이 무기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장착이 돼서 한꺼번에. 사춘기의 정의가 부모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독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독립전쟁에 사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무기들이 사용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시는 거죠. 재밌는 건요. 꽤 많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의 사춘기가 좀 부모님을 더 많이 다른 나라보다 힘들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왜 그래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가 이것도 위로 겸 해서 드리는 말씀이 정의 자체가 부모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면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독립할 때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부모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모처럼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압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그 사랑이 과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아이들이 단호하고도 훨씬 더 센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듣거나 TV 영화나 데서 봤지만 서양의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따로 재우고 요람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지어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도 끼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서양 애들하고는 그러면서 다르다.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서양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독립적인 개체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부모가 큰 산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극진한 사랑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또 소유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항상 부모가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만약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들을 꼭 동반시키는 경우가 많은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녀 살해 후 자살인데 그걸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인식이 생긴 것만큼
애착이 강한 거군요. 네, 네. 잘못된 애착이네요. 그렇죠. 애착의 부작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사춘기는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네,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은 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네, 네. 그럼 아예 초등학교 이전부터 떠나 보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건 어떻게 아니죠. 시작해야 돼요? 네. 이제 대화를. 네. 그 아이가 두고 싶은 거는 거리두기인데요. 거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우리가 참다 못해서 거리를 두니까 알았어 이제 너랑 나랑 남이야라고 이제 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하시죠. 어. 그 거리라는 게요 항상 시간이랑 왜 예전에 이제 택시 미터 요금제 바뀔 때 시간 거리 병산제처럼 예. 거리는 시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통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민감한 게 침범당했다는 느낌. 그런 거. 부모님들이 날 존중하지 않고 침범당했다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뭐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럼 노트를 훔쳐봤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침범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고를 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예고를 하셔야 되는 게 문 똑똑 두들기고 문 여는 거 그것도 침범입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소위 말하는 포탄을 장전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약간 장난스럽게 저희 막내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작년에 지금 2시인데요. 같은 집에서도 이따가 1시간 반 있다가 너희 방에 들어가도 돼? 어허. 이건 굉장히 약간 웃긴 어떻게 보면 약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예. 긴 시간이죠. 예. 근데 1시간 반? 뭘 1시간 반이나 있다 1시간 반 전에 얘기해요? 아니 왠지 1시간 반 전에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가 웃어요. 웃겠죠. 웃어요. 그러니까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침범인 거예요. 몇 이 시기 시에 아이들한테는. 밥 먹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걸 더 늘려서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채원아 수요일 날 3시 반에 네 방에 방문할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더 웃어요. 더 웃겠죠. 네,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약간의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정상이 우리나라에 그냥 그날 아침에 오겠다 그러면 그 무례죠. 외교적 결례죠. 그렇죠.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교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존중받는 관계일수록 훨씬 이전에 통보를 하잖아요. 네, 예고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약간 장난스러울 정도로 길게 늘려주면서 아이에게 순간적으로 긍정적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존중받고 있구나.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 아빠가 있잖아. 진짜 실제로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야 우리 아빠는 내 방 들어오기 전에 이틀 전에 예약한다. 야. 이런 재미있는 존중감, 재미도 있는 존중감. 즉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나도 너한테 시간의 거리를 둘게. 라는 느낌을 서로 주시면 어차피 아이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내 부모님을 떼어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서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시간 예고. 네. 그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라는 게 내가 이제 내가 수요일 3시 반에 들어갈게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문반탕한 게 많아서 막 할 말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그렇게 그 시간을 두면은 아이가 이제 욕 먹을 만한 걸 치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2층 집에 사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더 적다. 이런 연구도 진짜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1층에서 부모가 2층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소리에 발자국 아이들이, 소리에 준비를 부모와 아주 크게 싸울 만한 것들은 치울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아파트잖아요. 예. 아파트니까 사실 너무 불쑥 들어간다고요. 상대방 공간에.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좋은 말씀 워낙 많이 이제 그런 정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부모님부터 먼저 말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네. 왜냐하면 결국 모든 나쁜 말은 스피드와 결부돼서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아주 심한 욕을 칠판에 써놓고요. 읽어보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읽어도 돼요? 읽어도 돼. 대신 3초에 한 글자씩 읽어. 천천히? 네, 그러면 학생들이 욕을 천천히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못 읽죠. 네,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의 대화가 서로 말이 빨라지면서 서로 상처되는 말이에요. 예. 이건 모든 인간에 대해서 동일해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예. 내가 어떤 내용을 하겠다,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어려워요. 일단 말은 천천히 하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말의 톤을 서로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고 내가 흥분하는 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라. 네. 두 번째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치거나 화나 있을 때. 네. 지쳐 있기 때문에 화가 더 잘 나요. 네. 인간이 지쳐 있을 때 자기 컨트롤 능력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많느냐?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 검거해 놓고 보면 이렇게 소시민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왜 도로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지쳐서 도로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크게 화가 쉽고 화와 분노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도 안 지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죠. 식사하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죠. 결혼은 상대방의 언어를 모방하는 과정이다. 상대방의 언어를 모방하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만한 부부는요. 상대방이 한 말을 자꾸 따라해요. 네. 그러니까 여보 나 어제 시장에 갔었는데 너무 더웠잖아. 어제 시장에 갔는데 너무 더웠어? 네, 상대방을 자꾸 따라해주는 행동이 그런 있거든요. 걸 되풀이하기라고 그렇죠. 하던데. 네, 네. 예. 근데 그게 바로 공감의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되풀이하려면 네. 우선 상대방이 말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 말 빨리 하고 화났을 때는 안 듣고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불쑥 들어가서 지쳐 있는 상태인데 불쑥 들어가서 그다음에 아이의 문제를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충돌밖에 안 되는 네, 거죠. 네, 네. 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천천히 말하라. 네, 네. 지쳐 있을 때 하지 말아라.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모방해서.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아이가 한 말을 내가 한번 따라해 주는 거죠. 되풀이해주고 네, 네, 네. 잘 들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말을 해라.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이제 평가받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결론 미리 내리고 이제 들어가는 말 싫어하고 이런 거 많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특히 아이가 부모한테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는 내 편이길 원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예. 부모는 내 편이길 원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부모가 이때 가장 아이 편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근데 아까 사춘기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내 편이길 원해요. 그렇죠. 아, 떠나는 나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그렇죠. 네, 네. 딱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이가 내 뜻대로 했을 때만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의도와 상관이 없었는데도 아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칭찬하셔야 돼요. 네. 그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야, 아빠는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좋았을 것 같았었는데 너는 이쪽으로 갔었네. 야, 근데도 일이 결과가 괜찮네. 야, 그거 괜찮다. 라고 하면 굉장한 수평감을 아이들이 느낍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꼭 부모의 뜻을 거스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아이 생각에 요건 우리 아빠가 요렇게 A를 선택하기를 원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B를 선택해 봅니다. 그럼 아이는 부모님의 화나 아니면 훈계나 아니면 무언가 훈육을 기대했겠죠. 예상하고 있었겠죠. 기대라기보단 예상했겠죠. 예상하고 있었겠죠. 근데 부모님이 B도 괜찮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 자기 마음을 많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이게 제가 되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와 공감 대화하고 싶으면 첫 번째 자기부터 내려놔라.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아무리 내려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렇게 가상 공간에 푹 빠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언어인지 심리학자가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복잡하고 다음 세대보다 단순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캐, 본캐 막 이런 거 되게 많은 멀티페르소나 이런 게 많은 게 아이들의 자아가 우리가 가진 자아의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가상 현실이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가상 현실에서 빼놓아야 된다? 사실은요. 100년 전에 전화기를 가지고 연인끼리 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저게 무슨 연애야? 이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보이는 자아가 나쁘게 가지 않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러자면 끊임없이 대화를 유지하고 이어가면서 애들이 요새 뭐 하고 사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전혀 모를 때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하지만 무슨 뭐 사이버 성범죄인가 막 이런 것들까지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시기 전에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네. 아이들이 입장에서 보면요. 조사관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러네요.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한번 바꿔봤어요. 야 있잖아. 우리 학교에는 박 교수님 되게 이상해. 그러면서 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자기 패는 안 풀고 내 패만 풀려고 하는 부모님이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걸 결국 이렇게 곱게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계속 풀기 시작하니까요. 제 일들을 어느 날 아이가 참견해 주더라고요. 그냥 그 최 교수님한테 일러 와봐. 그러다가 지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아이들과의 대화도 사람 대 사람의 기브앤테이크라는 걸 왜 몰랐을까라고 저도 한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먼저 부모님이 자기 이야기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 김경일 교수는 사람을 놀래키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부모 세대가 스스로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 세대를 인정해라. 뭐 보통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가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면 자기한테 있었던 일 얘기부터 먼저 풀어놔라. 여기까지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혁명적 전환이네요, 이것도. 네, 세대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김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